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입건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취임 후 4번째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제발로 심사에 출석할 것이라면서 국회 비회기 때 청구하라고 했습니다. 여당은 검찰 진술서 등을 미리 공개한 이 대표를 겨냥해 묵비권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며 구차하게 여론전 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잇따른 수사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부친 고 윤기중 교수 3일장 장례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길에 오릅니다. 한미일은 삼국 협력을 제도화하고 공고화하는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을 담은 2개 문건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에게서 북한이 한미일 정상회의를 겨냥해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으로 도발을 준비 중이란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북한이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을 포함한 합동훈련을 벌일 거란 예상도 나왔습니다. 중국 경기 우려에서 기인한 위안화 등 아시아 통화 약세가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연 고점인 1,341원을 돌파했습니다. 2학기부터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한 고시가 시행됩니다. 다음 달부터는 교사나 학우를 때리거나 난동을 부리는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재하거나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앞서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상 처음 단독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잠시 뒤가 될 것 같은데요.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한미일 정상회의와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포함한 여러 종류의 도발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네, 통일외교 안보부입니다. 네, 국정원에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북러 관계, 국정원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큰 틀의 군사협력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파악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정원은 지난달 방북한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단독 면담해 큰 틀의 군사협력 방안을 합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이 오늘 국회정보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전했는데요. 특히 러시아는 포탄 미사일 판매와 연합 군사훈련을 제안했을 것으로 보고 북한은 러시아에 기술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일과 2일 러시아 군용기 편으로 실무자가 방문해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 합의를 한 데 이어 지난 8일엔 러시아 수송기가 평양에서 군수물자를 반출하는 정황을 파악했다고도 언급했는데요. 국정원은 앞으로도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이 속도를 더해갈 것으로 예상하면서 러시아의 핵미사일 핵심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동향을 면밀하게 추적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북한 내부 식량 사정이 악화했다는 보고도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정원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북한에서 굶어 죽은 사람을 뜻하는 아사자가 240여 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최근 5년 평균 110여 건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건데 북한의 식량 사정이 굉장히 악화했다는 걸 방증하는 수치라는 게 국정원의 설명입니다. 특히 북한 내에서 장마당 세대를 중심으로 김정은 일가와 당 정책에 대해 거침없는 불평과 집단 항의가 이어지면서 북한 당국에서 김 위원장에게 불평 항의하는 불평 분자를 색출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신설했다고도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한미일 정상회의나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 여러 종류의 도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 안보부에서 YTN 최두희입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비하기 위한 민방공 훈련이 다음 주 수요일에 실시됩니다. 전 국민이 참여하는 것은 2017년 8월 이후 6년 만인데 근처 대피소를 미리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차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23일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실시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방공 훈련은 6년 만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같은 공습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같은 공습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여 국민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민관, 군경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와 대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됩니다. 오후 2시에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소는 아파트 지하, 지하철역 등 17,000여 개가 지정돼 있습니다. 오후 2시 15분이 되면 경계태세를 유지하며 통행할 수 있고 20분이 되면 일상으로 복귀하면 됩니다. 차량 운행도 일부 구간에서 통제됩니다.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통제 구간에 있는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한 뒤 라디오를 들으며 안내방송에 따르면 됩니다. 당해 훈련은 공습 상황 발생 시 소방차, 구급차, 군차량 등 비상 차량의 이동로를 신속히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병의원과 지하철, 철도, 항공기, 선박 등은 정상 운행합니다. 폭우와 태풍으로 특별재난 선포 지역으로 지정된 57개 지역도 훈련에서 제외됩니다. 휴전선 인근 지역에서는 비상식량 체험훈련 같은 특별훈련도 실시될 예정입니다. 대피소는 네이버, 카카오, 티맵 등에서 검색하면 되고 차량 통제 구간은 행안부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출석 전 중앙지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검찰을 향해 정치가 아닌 수사를 하라며 자신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제발로 출석해 심사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따로 열리지 않을 거라며 검찰은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해 당의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를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4번째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가 또다시 자신이 민주투사라도 되는 양 정치검찰과 공작수사를 앵무새처럼 읊었다며 파렴치하고 뻔뻔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강민국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제1야당 대표가 검찰에 소환되고 재판에 출석할 때마다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둔갑시키는 모습을 국민이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사법 리스크로 제대로 된 정책 하나 내놓지 못하는 마당에 자신의 사명이 민생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대목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며 그렇게 민생을 살리기 원한다면 스스로 물러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는 정권이 바뀐 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집요하고 지루하게 끌고 가는 모습에서 국민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4번째 검찰 조사를 받는데 참으로 잔인한 시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상파 방송과 보도 전문 채널 등 방송 정책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새 책임자로 지명된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일 열립니다. 자녀 학교폭력 논란 등에 이어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장악 시도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나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2009년 청와대 대변인일 때 작성된 서면 보고서입니다. 대통령을 뜻하는 VIP의 전화 격려가 필요한 언론인으로 한 일간지 사장을 선정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입장에서 동정이나 정부 시책 기사를 부각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2009년 용산 참사 관련 보도를 비롯해 대변인실에서 기획해 신문에 실린 기사들도 정리됐습니다. 좌파 논조 시정을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받은 신문사 사장과 보수 성향 신문 간부들도 격려 대상으로 뽑혔습니다. 당시 중앙일보 편집인이던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부의 비판적인 내용의 기사는 문제 보도로 분류해 관리했습니다. KBS 사장이 교체된 뒤 부사장 인선을 평가하고 인사 때 배려가 필요한 직원을 추리는 등 방송사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 보낸 답변서에서 언론 현황을 파악하려고 모니터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문제 보도라는 표현에 대해선 국정 운영에 참고하기 위해 지켜봐야 할 보도라는 취지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뒤에도 언론 장악 시도 우려에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또 장악해서도 안 된다.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 역시 공영방송의 편파성을 지적하며 이 후보자가 뒤틀린 방송을 바로잡을 적임자라고 엄호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기계적 균형은 갖춰야 되고 회사 안에서 돌아가는 일은 법과 규정에 따라서 가야 된다. 자기들 마음대로 그럼 언론 자유와 방종 구분 못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야당은 10여 년 전 방송 장악 전례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비판적 보도, 불편한 보도를 하면 공산당 언론으로 보는 편가르기 언론과는 민주주의 공론장인 언론을 위협하고 결국 민주주의 기반도 흔들 것입니다. 공영방송 사장 인선에 영향을 미치는 이사진이 이 후보자 임명 전부터 줄줄이 해임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자녀의 학교 폭력과 배우자의 증여세 탄루 의혹 등 다른 쟁점을 놓고도 신경전이 팽팽한 상황. 여야 모두 내일 치러지는 인사청문회에서 총력전을 벼르고 있지만 대통령은 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이동관 후보자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네, 이 학기인 다음 달 1일부터는 학생이 폭력적인 행동을 보일 경우에 교사가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고 교사가 전문가 치료를 권고했는데 무시하면 교권 침해로도 관주됩니다. 수업 중에 휴대전화 사용하면 압수할 수도 있게 됩니다. 김연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교사들은 학생이 때리거나 흉기를 휘둘러도 하지 말라는 말만 반복할 뿐입니다. 하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학생이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물리적 제지가 가능해지고 교실 안이나 학칙에 따라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 조치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반성문을, 잘하면 상을 주고 칭찬하는 것도 차별이 아니고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등 면학 분위기를 해치면 물품을 분리 보관토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인권 침해자나 아동학대자로 몰릴 두려움에서 벗어나 법령이 부여한 정당한 권한을 고시의 기준에 따라 행사함으로써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워 또 교사는 근무 시간이나 업무 외 상담을 거부하고 폭언 폭행 시 상담을 중단할 수 있고 보호자는 학생 문제 행동과 관련해 교사의 전문가 검사와 상담, 치료 권고를 2번 이상 거부하거나 이유 없이 상담 요청을 거부하면 교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다만 두발 복장 규제, 벌 청소 등 학생 인권 침해 요소가 큰 생활 지도는 지양되고 보호자가 생활 지도에 이의가 있을 땐 학교장에 묻고 14일 안에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이 전제가 있는 것이고요. 이 경우에도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되며 그 법령과 학칙의 범위 내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유치원 교사 교권 보호와 악성 민원 예방 지침도 마련돼 해당 유아 퇴학이나 보호자 부모 교육 조치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고시 발표와 더불어 여야정과 교육감 4자 협의체도 첫 회의를 열어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 등 교권 보호 관련 법 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중국발 위기에 시장 불안감이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과 국내 증시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5.6원 오른 1,342.5원에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장중에는 지난 5월 17일에 기록한 연고점인 1,344원을 찍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1,340원 선에서 오르내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0.5% 내린 2,512.92로 개장했고 코스닥도 0.36% 떨어진 875.15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과학학술지 네이처가 한국연구진이 개발한 LK99가 상온 초전도체가 아닌 걸로 보인다며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네이처에 따르면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 연구진은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LK99를 합성하는 데 성공했다며 LK99는 초전도체가 아니라 저항이 너무 커서 전도성을 측정할 수도 없는 절연체라고 보고했습니다. 또 LK99가 미약한 강자성과 반자성을 보이지만 자기장 안에서 부분적으로 뜨게 해도 부족한 색이라며 초전도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구팀은 LK-99에서 나타난 초전도체 유사 현상은 불순물인 황화구리 때문이었던 걸로 보인다며 자신들은 불순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제조법으로 LK-99를 합성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배임 혐의로 검찰에 출석해서 이 시각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현 정권이 치부를 가리려고 조작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구속영장 청구하면 심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1번,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2번에 이어서 이번이 4번째입니다. 여야 평가는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자신이 민주투사라도 되는 양 정치, 검찰과 공작 수사를 앵무새처럼 읊었다면서 파렴치하고 뻔뻔하다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집요하게 끌고 가는 모습에서 국민들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보고 있다며 참으로 잔인한 시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오늘 이 대표의 말을 듣고서 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따짓 소환조사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당당하게 받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조작 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제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습니다.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따로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회기 중에 영장 청구에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십시오.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와 폭정에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공포 통치를 종식하고 민주정치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희생자물이 되어주겠습니다. 네, 오늘 더 정치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와 함께 하려고 합니다. 내년 총선 변수 전망도 한번 해보고요. 최근 유튜브 채널 여의도 재건축 조합 선보이면서 조합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이준석 전 대표 만나기 앞서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4번째 출석했잖아요. 워낙 중대 사안이기도 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 전 발언을 들려드렸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장점을 극대화하기보다는 단점을 극대화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약간 들어서 안타까워요. 단점을 극대화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실리나 이런 게 밝아 보이고 이런 것들에서 정책이나 이런 걸 풀어가는 데 장점이 있는데 본인을 비장한 정치 투사로 만들려고 하는 지금 단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 97년도에 그 98년도에 97년 말에 대선을 앞두고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 비자금 의혹을 터뜨립니다. 신한국당에서. 그렇게 했더니 검찰이 이걸 수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따지다가 김대중이라는 정치 지도자의 카리스마를 봤을 때 이분에 대해서 만약에 세게 수사를 하거나 이랬을 때 나중에 그러면은 그때 표현으로는 제2의 광주 사태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그 검찰총장이 회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그 당시 이제 총재에 대한 수사를 못 하고 넘어가죠. 그런 적이 있었나요? 네,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때의 김대중 대통령의 그런 포스만큼 이재명 대표의 포스가 나오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아까 제가 뭐 연설 비슷하게 이제 자기 입장을 있는 걸 봤는데 저도 이재명 대표를 뭐 대선 때도 그렇고 지선 때도 그렇고 많이 상대해봤지만은 이재명 대표의 장점은 저런 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비장하게 연설하고 이런 타입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그 냉정하게 본인에게 제기된 혐의나 의혹에 대해 가지고 그냥 딱딱딱 끊어가지고 해명하는 모습이 훨씬 나았을 텐데 지금 좀 감정에 북받친 모습 같은 게 오히려 저건 이재명 대표한테 극대화된 장점의 모습은 아닙니다. 저건. 그렇게 읽고 계시네요. 앞서 인터뷰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 같은 강신장 면모를 지녀야 한다라고 한 이야기는 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이야 대통령 돼가지고 뭐 거릴 게 없어 보이지만은 한 3, 4년 전으로 시기를 되돌려 보면은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찍혀가지고 사실상 그래서 추미애 장관도 막 징계를 하려 그러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항거하고 본인 실제 징계 당하기도 하고 당시 검찰총장이었으니까요. 나중에 또 가처분으로 또 풀려나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심적인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의연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취임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제가 냉정하게 그냥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재명이 뭘 했나? 라고 물어보면은 1년 동안 사실 민주당에서 새로운 정책이 나왔다든지 아니면 여당이나 아니면 정부를 맛깔나게 지적했다든지 이런 게 기억나는 게 없어요. 저도 당대표 해보면 아침마다 이제 당대표가 회의 가가지고 모두 발언하고 이러는 게 사실 대한민국 뉴스를 설계합니다. 하루 동안. 특히 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슈를 선점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 대표가 뭔가 새로운 이슈를 선점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냥 매번 나오는 것은 방탄국회나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의 거취 문제에 대한 것들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성남시장 때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은 사실 뉴스 지분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무슨 갑자기 무상 시리즈를 한다든지 그랬죠. 아니면 멀쩡한 도시에다 갑자기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갑자기 뭐 빚을 갚았다 한다든지 이런 이슈 만들기 잘했던 사람이거든요. 정책으로 국민들한테 인기를 끌었었다. 그러니까 그 정책이 옳고 그름과 관계없이 갑자기 무슨 뭐 수락산 계곡에다가 뭐 상인들 뭐 철거한다 그러고 이런 걸로 뉴스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움츠려든 모습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땐 장점을 발휘하지 못하고 단점만 계속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읽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총선 이제 8개월 남았는데 이재명 대표 이야기했으니까 좀 더 이야기해 볼게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퇴진론이 한때 있었잖아요. 뭐 10월 퇴진론도 있었고 하지만 당에서는 부인하고 있고요. 근데 연말에 비대위 체제로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이 비대위로 가려 그러면요. 첫째 할 수 있는 거는 아주 비대위에 특화된 전문가. 소위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김종인 위원장 같은 분들, 정무 감각이 매우 뛰어나고 메시지 능력이 매우 뛰어나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활로를 찾을 수 있는 분이거나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낫다고 판단되는 대권 주자여야 되거든요. 그 정도로 강력한 사람이 끌어야 된다? 지금 대통령이 선거를 주도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상 거기서 그러면 야당의 대권 주자가 그에 준하는 카리스마와 이제 대권 주자로서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이 시나리오가 가동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그래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와 당권 다툼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고민해야 될 게 이재명 대표보다 대권 주자로서의 카리스마가 뛰어난 사람을 비대위로 띄우겠다는 것이 아닌 이상 그게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 치를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세요? 민주당이 지금 딜레마인 거죠. 이재명 대표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한계점이 보이는데 이미 지방선거를 패한 패장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큰 선거 지휘 능력이 없다고 이제 판단되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이제 대권 주자 그럼 이재명 대표보다 나은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냉정하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민주당에서 좀 머리가 있으신 분들이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2달 전인가요? 별안간 뜬금없이 막 모든 유튜브 채널이 달려들어가지고 민주당 쪽에서 이탄희 의원 한번 띄워보려고 했던 겁니다. 이탄희 의원 같은 사람 좀 젊고 새롭다고 생각한 사람 한번 띄워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안 뜬 겁니다. 이렇게 다 달려들어가지고 대권 여론조사에도 넣어보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만큼 안 뜬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럼 민주당 내에서도 전통적인 어떤 후보군들이 또 나오겠죠. 이낙연 총리라든지 아니면 정세균 총리라든지 김부겸 총리라든지 문재인 정부의 총리를 지내신 분들이 등장할 수 있고 이분들은 그런데 그러면은 이분 자체가 대선 주자로서의 권위를 갖는 것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통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영향력을 받는 인사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이 각을 세우는 구도로 대권이 그 총선이 치러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거는 이재명 대표의 한계성을 뛰어넘는 멋진 대선 주자가 나와가지고 이끄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은 그 다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차선이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중적 인기가 있다면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정권의 총리 정도 되는 아주 중량감 있는 인사가 당을 이제 운영하고 그러면 여기서 선결돼야 되는 거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지금 전 대선 후보고 상당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이재명 문재인 간에 상당한 화합과 타협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예전에 가가지고 회동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리고 있는 작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선거를 좀 치러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느 선 안에 다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알겠습니다.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도 지금. 자, 네. 민주당의 딜레마.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은 여당이 불리할 것이다. 네. 수도권이 위기다. 이렇게 진단한 이유는 그럼 어디 있는 겁니까? 지금 사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네. 뭐 수도권 선거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예, 지도부. 원래 당에서 뭐 예를 들어 대표가 영남 분이면은 김기현 대표. 원내대표를 뭐 수도권 분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네.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윤재욱 원내대표. 당대표 울산, 네. 원내대표 대구, 대구. 그다음에 지명직을 뽑을 기회도 있었는데 거기다 대구. 네. 예,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수도권을 잘 모른다. 그러니까 저는 이 네. 말이 뭐냐면 제가 수도권 선거와 그러면 영남 선거 뭐가 다르냐를 그냥 말씀드리면요. 영남 선거는 시작할 때 딱 가보면은요. 예. 국민의힘이 한 5대 0으로 이기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쪽 민심만 딱 보면 아니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겨요. 가만히 있으면 이깁니까? 예, 그래서 영남 예.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선거 가보면 어떤 일도 있냐면은 유세차 만들지 마라라는 격언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예. 유세차 만들어놨더니만은 내가 통제되지 않는 어떤 당원이 올라가서 유세차에서 이상한 말했다가 뭐 이렇게 영상 돌고 이러면은 오히려 논란이 되니까 네. 그런 정도의 당세가 있는 지역도 있고. 근데 수도권은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 공천받고 딱 가보잖아요. 5대 0으로 지고 있어요. 아. 네. 열심히 뛰어야 된다는 말씀.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골을 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5골 이상 넣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예. 네, 그러면 공격적인 선거 전략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누가 봐도 지금 지도부는 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실점하지 말자 위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지고 있는 선수들이 무슨 실점을 하지 않는 전략으로 이기겠습니까? 네. 지금 현 지도부를 아주 강력히 비판하고 계신데 네. 그럼 현 지도부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무엇을 더 해야 된다고 보세요? 모를 거예요. 모른다. 아니 지금 8개월 남았으니까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평생 점수 안 먹는 거를 덕목으로 살아오신 분들한테 갑자기 아. 골 넣는 축구를 하라 그러면은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갑자기 아무리 김민재 선수가 수비를 잘한다 그래가지고 네. 갔다가 스트라이커에 넣으면은 힘들 거거든요. 자, 알겠습니다. 총선 8개월 앞두고 제가 여론조사 최근 나온 여론조사 하나 잠깐 보고 갈게요. 한국 갤럽 조사를 보면요. 먼저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는 35% 정도. 그러니까 30%, 32, 33, 35, 33, 35 이 정도로 나오고 있고 부정 평가는 57, 58, 55, 57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세대별로 잠깐 볼게요. 세대별로 보면 20대, 30대가 지지율이 낮아요. 지금 21%, 30대가 21%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역별로도 볼까요? 자, 지역별로 보면요.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특히 대구, 경북은 지지율이 56%, 그리고 서울 36, 인천 31, 광주, 전라 13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세대별로 나오고 있는 지금 여론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저 여론조사표도 네. 어떤 분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무슨 뭐 40%, 45% 문재인 대통령이 나오던 것에 비해서 크게 차이 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제 눈에는 큰 차이인데 하여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같은 갤럽 조사를 하더라도요. 저희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분석할 때는 어떻게 분석합니까? 총선을 앞두고 대선은 좀 다릅니다. 네. 대선 저 수치 그대로 봐도 돼요. 근데 총선은 지역 분할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걸 보셔야 되는 게 문재인의 40%와 윤석열의 40%는 의석수가 다르게 나옵니다. 어떻게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많은 곳이 수도권하고 영남권 인구가 많거든요. 네. 보통 근데 호남권 인구가 적기 때문에 민주당이 40 이렇게 나오고 한다는 거는 그거는 수도권에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걸 보정해가지고 이제 사실 하는 거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40에서 45 나온다는 얘기는 네. 수도권은 50 가까이 나오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예. 그래서 많은 곳을 이길 수 있는 거고 윤석열 정부가 40 나온다는 거 아니면 30대 후반 나온다는 거는 경기도나 이런 데는 더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걸 영남으로 메꿔가지고 저 정도 38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지표만 보시더라도 인천 경기 31이잖아요. 예. 깔끔하게 전패입니다. 진짜 저렇게 가면은. 저렇게 가면. 아니 지난번에 그 저희가 보면 인천에서 하나 했거든요. 네. 인천의 지역구 중에 딱 12개 중에 하나 당선되고 서울도 보면 사실상 7개인가요? 6개인가 이렇게 됐는데 예. 그것보다 지금 지표가 안 좋은데 지금 뭐 서울은 괜찮고 경기도는 좀 어렵다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하는 거는 애초에 분석이 잘못됐기 때문에 해법이 나올 리가 만무합니다. 당내 현 지도부는 뭐 앞서 이제 영남 출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은 당 자체에 뭐 여의도 연구소도 있고요.
여러 그래도 선거를 많이 치러본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분들도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말씀하세요.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저도 대선 과정에서 네. 지방선거 과정에서 저도 이제 당 대선 후보나 이런 분들하고 현재 여론조사 데이터 이런 거 분석하면서 네. 얘기를 많이 했죠. 아. 그래서 우리 당 여의도 연구소에서 분석한 것을 네. 뭐 대선 때는 특히 대통령께도 드리고 했는데 그랬는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고서를 어떻게 쓰고 해석하냐에 따라 가지고 받아보는 사람이 오판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그 지도부가 원하는 보고서도 낼 수 있다? 그런 의미보다는요. 예. 수치는 방법 조작을 못 하겠죠. 예. 여기다는 해석 자체를 이제 다르게 가져가는 겁니다.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으니. 네, 그래서 예. 이제 이걸 보시면 되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지금 지표를 보면은 네. 도저히 지금 낙관론이 이해가 안 되는 지표들이 많거든요. 그렇군요. 예. 근데 여기에 이제 희망회로 이제 갖다 붙이면 되는 겁니다. 네. 지금은 어떻게 붙이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지금은 거예요, 이렇지만은 그러면?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가속화되면은 네. 뭐 10이 뛸 겁니다. 이래 버리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가정을 할 것이다. 이게 제가 반복되는 게 뭐냐면요.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도 네. 굉장히 지표가 광우병 이후 안 좋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내부적으로 이런 보고들이 올라갔다 그래요. 뭐 이제 지방선거 되면은 잘 될 겁니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그때 잘 아시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천안함 폭침과 예, 연평도 포격 이런 게 터지면서 으아 이제 지방선거는 우리 다 이겼다. 그것 때문에 10%는 뛸 거다. 이렇게 예측했다는 거예요. 네. 그때 지방선거 몰패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이런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너무 안 좋지만은 네. 걱정 마십시오. 연말까지 이재명 사법 리스크 때문에 10% 뜁니다. 이런 거로 지금 희망회로 돌리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개인 이야기 해볼게요. 예. 이준석 전 대표 노원 네. 그 공들이고 있는 거 맞죠? 저는 뭐 공 들였다기보다는 계속 하고 있는 거죠? 8년째 지금 예. 공들이고 있기 때문에 예, 뭐 계속. 특별한 상황은 아닙니다. 예. 이번에 공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저는 결격 사유가 없다 보고요. 네. 그런데 뭐 항상 공천이라고 하는 거는 네. 원래 지난 지방선거 때 공천 잡음 별로 안 났거든요. 예. 예. 그거 그 당시에 제가 당 대표로서 경선 위주의 원칙을 고수했고 내 사람 꽂아넣기보다 당선될 사람을 넣어야 된다라고 예. 해가지고 돌렸기 예. 때문에 네. 지방선거에 대해서 저한테 아무도 내 사람 꽂아넣기 욕심냈다고 하는 사람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만약 그러면은 노원병이라는 곳이 뭐 이렇게 대단한 경쟁이 있을 만한 곳은 아니거든요. 네. 예. 근데 제가 노원병에서 결격 사유 없으니까 공천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제가 노원병에 지금까지 선거구가 생긴 이후로 사상 최다 득표, 최다 퍼센트를 득표했거든요. 예. 그런데도 만약에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만약 공천에서 장난을 치려 한다 그러면은 뭐 그거는 뭐 사람의 할 수 있는 영역이 바뀝니다. 그건. 자, 이준석 전 대표 지금 당 안팎에서 포용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라디오 방송에서 국민의힘 내년 총선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 이준석이 같은 사람을 포용을 해가지고 사실은 끌어안는 그러한 노력을 하는 것이 내년 총선에 전략적으로 더 유리한 방향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준석 씨 전 대표의 경우에는 본인이 지금 절치부심할 수밖에 없어요. 내년에 총선과 관련해서. 늦어도 내년에는 국회에 입성을 해야지 자기의 정치적인 캐리어를 갖다 유지해 나갈 수 있지. 그것이 좌절이 될 것 같으면 거기에서 정치가 마감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라디오 인터뷰 내용인데 가끔 보세요? 찾아뵙죠 가끔. 아, 그렇군요. 이준석 전 대표 포용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홍준표 전 대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요즘 보면 뭐 나오는 말이 또 트렌드가 바뀌어가지고 뭐 유승민은 안 되고 이준석은 된다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저는 그것도 별 의미 없는 얘기라 봅니다. 네. 지금 유승민 의원한테 그렇게 고압적으로 누가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네. 다들 착각하고 있는 거고 뭐 도레미파 솔라시도 같이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겠죠. 뭐 한 3-4달 전으로만 돌아가 봐도요. 네. 뭐 김용태 최고위원이 어디 사석에서 들었다고 하던데 이준석의 척추를 이번 기회에 부러뜨려야 된다라고 발언했다는 사람도 있다는데 누가요? 당내에서 예. 뭐 언론인들한테 그렇게 했다는데 예.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때는 얼마나 의기양양했어요. 아 지도부가 이제 들어섰고 드디어 이제 우리가 밀어붙여가지고 60% 지지율 하겠습니다 이랬던 지도부예요. 예. 근데 이제 와가지고 그러면은
뭐라도 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새로운 정책이나 아니면 새로운 방향성을 보여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또 보수에 또 사람들 긁어 모아볼까 이런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게요 2016년 총선 때 보수 대통합을 했다 망했던 전형적인 그거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바라는 거는 방향성을 바꾸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준석 포용이니 뭐 이런 거 없이요 지금의 운영 방식보다 조금 더 독단성을 덜어내고 잘 운영하면요 이준석 필요 없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 이철규 사무총장 어제군요. 함께 항해하는데 멀쩡한 배에서 노를 거꾸로 젓고 구멍이나 내는 승객은 승선할 수 없다. 당 조직에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비판을 했는데 이게 누구를 이야기한 거지? 라고 하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철규 사무총장이 사실은 뭐 이제 공천 실무를 맡게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런 말을 했다고 보세요? 지금 뭐 본인한테는 배에 난 구멍이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남 탓할 거 없이 지금 배 자체가 위험한 상황이니까 좀 내부 수리부터 하시라. 자, 그런데요. 정치에서는 흔히 영원한 적은 없다고 하잖아요. 친윤계하고는 같이 갈 수 없는 겁니까? 이준석 전 대표하고 어때요? 아니 이거를 그냥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아니 본인들이 하겠다 그래가지고 5만 가지 무리수 다 써가지고 당 대표도 자기들 마음대로 뽑고 다 했던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해가지고 결과가 안 좋으면은 반성해야죠 그냥. 지금 더 이상 뭐 다른 어떤 화살을 돌릴 게 아니라 60% 지지율 하겠다고 해서 당선됐고 거기다가 뭐 다른 주자를 주저앉히면서까지 뭐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말까지 해가면서까지 주저앉혀서 당선된 건데 그러면 성과를 보여야 될 시기가 온 거죠. 근데 성과가 없으면은 제 생각에는 심각함을 느끼는 게 좋죠. 그렇다면 심각함을 느껴야 한다면 현 지도부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한계성을 깨달아야 되는데 한계성을 깨닫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남과 강원도 출신으로만 지금 구성돼 있거든요. 지도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럼 비대위 꾸려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아니 지금 누가 자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한테 비대위 꾸려라 이렇게 하고 이재명이 더 이상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말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바보입니까? 그렇게 물러서 주게 본인도 어떤 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안 해주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윤핵관이니 아니면은 현 지도부를 하는 분들도 본인들이 지금 물러날 생각은 전혀 없죠. 그런데 보수 정당의 유구한 전통이 뭐냐면은 끌려 내려옵니다. 나중에 저러다가. 야, 만약에 계속해서 현 지도부가 내년 총선까지 가고 그리고 우리 이준석 전 대표 공천도 만약에 안 되고 그러면은 앞서 인터뷰 보니까 공천 장난칠 낌새 보이면 신당 창당 무소속 출마 배제하지 않겠다. 저는 뭘 하겠다보다도 무엇이든 열어놓겠다는 말을 계속해요. 뭐 신당 창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무소속 나갈 수도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죠. 뭐 안 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근데 뒤집어 말하면은 아까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입수가 성립하면 그 다음에 고민하는 건데 공천 장난칠 낌새 보이면 그리고 그 공천 장난이라는 것도 유구한 전통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가가지고 뭐 줄 듯 말 듯 뭐 이준석 네가 반성하면 준다고 뭘 반성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장난치면서 이제 말을 만들 경우에는 뭐 고민할 필요가 없죠. 제 입장에서는. 앞으로 여론조사라든지 국민 여론 상황을 봤을 때는 현 지도부가 물러나는 상황도 올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그것도 다 열려 있겠죠. 근데 이미 이준석이 노원병 나가는 거에 대해 가지고 방해하기 위해 가지고 동네에서 현수막 하나도 못 달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당원권 정지 걸어놓고. 그러니까 그 영화 글래디에이터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거기 보면은 검투하러 가기 전에 옆에 한번 푹 찌르고 이제 검투 나가라고 하는 씬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 계속 하려고 하겠죠. 나가게 하더라도. 자, 윤석열 대통령 부친 빈소 조문 다녀오셨죠? 윤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 하시던가요? 그럼 아무래도 그 많은 분들이 오신 자리다 보니까 다들 의례적인 이제 상주와 인사 정도만 했던 상황이었고, 뭐 그 외에도 오랜만에 의원들 많이 만나가지고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이거 시간이 없어서 사실은 이 전 대표 상계동 그 재건축에 좀 관심 가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지금 여의도 재건축 조합? 지금 조합장이시잖아요. 홍보 한번 하세요. 아니 뭐 저희 유튜브 채널 만들었는데 저희 현안 얘기를 안 합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현안 얘기는 보수 유튜버들이 뭐 핏대 올려가면서 하는 걸 더 잘할 테니까 맨날 그리고 이재명 뭐 잡아넣어라 이런 것들은 저보다 잘할 사람도 있을 테니까
보수 정당이 고민해야 될 지역을 넓히기 가지고는 이러이러한 정책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천하람, 이기인 이렇게 두 사람이랑 저희가 지금 정책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재미 없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피와 살이 되는 방송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 총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이준석 전 대표가 짚어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여기 안 들어오세요? 국회가 뭐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싶으면 안 들어오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유 참.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책임 있는 당사자인 김관yon 정북지사의 출석 문제를 둘러싸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오늘 행안위 현안 질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민주당은 행안부 장관한테 묻고 책임을 물으면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정략적인 탄핵으로 행안부 장관 손발 다 묶었지 않습니까? 개최 일주일 전에야 현장에 동원했습니다. 이런 충북지사의 출석은 강하게 요구하시면서 전북지사만큼은 안 된다는 이유 자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충북지사가 왜 안 됐습니까? 다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계속 왜 안 해도 되겠어요? 됐습니까? 왜 막았습니까? 왜 충북도지사 출석을 거예요. 막았어요? 충북지사의 출석도 동의를 했습니다. 언제 동의하셨어요? 방금 충북도지사 출석을 동의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양보해서 8월 16일로 현안 질의가 미뤄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출석에 동의했다라고 이 자리에서 어떻게 국민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참. 예, 용혜인 의원님. 네. 간사님 어디 가십니까? 들어가세요. 안생수가 나왔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간사님? 제 얘기 좀 듣고 가세요. 빨리 열자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 신원식단사는 안보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회의는 의사 일정에 대해 간사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처벌할 부분은 처벌해야 되는 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여당은 왜 안 나옵니까? 더 바쁜 일이 있습니까? 사안을 선포합니다. 여당 의원들이 질의했던 것은 답변을 좀 주셔야죠. 아니 같은 입법부 일원으로서 아니 오늘 오후에 하자는 얘기에 대해서 마이크 좀 줘봐요. 방망이 쳤어. 방망이 쳐버렸어? 응. 푹푹 찌는 더위가 물러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서울 기온 32.4도까지 올랐는데요. 당분간 33도 안팎의 찜통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 속에 소나기 소식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제주 산간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곳곳에 기습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고 내일도 전국에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계곡이나 하천을 찾는 분들은 갑작스러운 소나기로 물이 불어날 수 있으니까요.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5도, 광주와 부산 24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32도, 광주와 대구 33도로 내륙에서는 33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위 속에 요란한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